어떤 이야기,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읽은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네. 임지연 작가가 쓴 기억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기억전쟁. 네, 부제로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이 책을 제가 읽기 전에 기대했던 건 뭔가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자본의 힘에 의해서 국가의 기억이 일방적으로 왜곡되는 문제를 다루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훨씬 더 미시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가 책에 담겨 있고 오히려 책을 읽고 나서는 이 기억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또 나는 기억이라는 차원 안에서 또 어떤 가해자의 위치에 놓여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고민을 하게 해준 책이었고요. 네. 이번 연휴에 읽게 된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알기 이전에 작가부터 만나보죠. 임지연 작가는 어떤 분입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명예교수, 서강대 명예교수로 계신 교수님이시군요. 네, 분이고 서강대학교에서 서양사를 전공을 하고 또 바르샤바 대학, 또 파리 이대학에서 초청 방문 교수로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폴란드 근현대사도 함께 다루시면서 연구 분야를 나름 정리를 좀 하신 게 일상적 파시즘이라는 분야를 좀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치즘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책에서는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가를 책을 통해서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고 하는데 책에는 어떤 기억이 녹아 있습니까? 네, 이 책은 시작을 할 때 진짜 기억과 가짜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진짜와 가짜. 네, 일단 대표적인 예시가 책의 초반에 등장을 하는데 비냐민 빌코미르스키가 썼던 편린들이란 책을 처음 다룹니다. 이 책이 뭐냐고 하면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들어갔던 한 유대인이 네.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살아남았던 생존 수기예요. 편린들이란 책이. 그래서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좀 끌었고 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 두 권의 책이 이 책의 서두에 함께 등장을 해요. 네. 앞에 설명드렸던 편린들이란 책은 전 세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책이고 이것이 인간인가란 책은 처음 원고를 보내던 출판사에서 퇴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정말 당신이 경험한 숙인집인지 의심스럽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라고 퇴짜를 맞게 돼요. 그런데 실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편린든이라는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았던 책은 작가가 자신이 고아원에서 보냈던 기억을 섞어서 만들어낸 허구였어요. 그러니까 허구의 수기집이었던 거죠. 네. 가짜 기억인 건데 진짜 기억인 책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당사자가 살아있지 않으면 창작물을 통해서 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진짜 기억과 가짜 기억의 경계선이 흐릿해져 있는 상황이 지금이고요. 저자는 이런 비유를 좀 알려주면서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실제 기억과 문학적인 상상력이 혼재가 되어 있다. 이를 기억의 회색지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억의 회색지대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 저자는 이제 기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증거의 정치가 핵심이다라는 문장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거와 증거의 정치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렇게 종종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증거를 대라, 실증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네, 실증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증주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나의 기억과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로 꺼내지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상대방이 당신이 말하는 그 기억의 허점을 제시를 하면서 당신의 기억에 합당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 증거가 없으면 당신의 기억은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증거가 나의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당신의 기억을 어떤 사람의 특정한 기억을 지워내기 위해서
실증주의라는 무기를 가져다 댄다라는 거죠. 그 책에서는 여러 예시를 펼쳐주고 있는데 일단 독일의 예시가 주로 나오고요. 히틀러가 유대인의 학살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공식 문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히틀러의 책임을 줄이려는 학자들의 사례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돈을 노린 거짓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네. 몇 가지의 돈이 오고 갔던 거래 내역 서류를 통해서 그들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실증주의를 이렇게 활용하는 기억의 전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는 증거의 정치다라는 거는 사람의 기억을 몇 가지의 문서 앞에서 위력을 일터로 행사하는 힘을 증거의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기억에 대한 사실의 폭력이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거를 통한 실증주의를 앞세워서 사람의 기억과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네.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실증주의로서의 논의는 기억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네. 새로운 기억으로 실제 역사를 뒤덮는 움직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각각 전하고 있는데 네. 일단 동아시아부터 보면요. 일본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역사 앞에서 본인들의 지난 시간을 역사의 지단에 받쳐진 어떤 순결한 양의 이미지로 뒤덮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도쿄의 전범 재판을 했던 인도인 판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미국의 원폭 투하야말로 나치의 전쟁 범죄에 가장 근접한 잔악행위다라는 이 문장을 근거로 본인들의 역사의 가장 큰 희생자, 세계 정치의 희생자라는 포지션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의 세계에서는 가해자였던 이들이 이제 상상 속 기억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희생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실증주의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바꿔내려고 하는 또 다른 움직임이기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뭐 지금 독도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가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사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 내에서 네. 대표적으로 저자는 광주를 이야기를 해요. 광주. 네, 당시에 공수부대원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응답과 그 나치 정권 아래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독일 부대원의 이야기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에서 흥미로웠던 사례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영국군 병사가 있었는데 네. 그 영국군 병사가 가장 치를 떨고 가장 나를 잔혹하게 고문했던 건 일제 치하에 있던 조선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해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다층적이다라는 걸 함께 볼 수 있고 역사 앞에서 존재하는 거는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한 수동적인 공범들이다라는 이 저자의 문장이 어쩌면 이 책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자는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일단 이 여러 국가, 유럽과 동아시아를 오가면서 저자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건 구조가 사람을 학살할 수는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정치적인 억압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자는 우리가 좀 더 봐야 할 건 결국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두 국가 모두 지금 나치 독일에 의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라는 걸 스스로 다들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로 들어가 보면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수많은 폴란드인과 오스트리아인들이 나치당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고 유대인 학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거 역사적으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아닌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학살할 수 있다라는 게 역사가 전하고 있는 건조한 사실이고 네.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건 이제 평범한 독일인 혹은 평범한 일본인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인간이 왜 그랬을까라는 문제를 확장해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독일의 구조는 왜 그랬을까? 일본의 구조는 왜 그랬을까라고 보기보다도 왜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걸로 고민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고민을 바꿀 때야만이 우리 누구라도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이런 폭력의 공범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는 역사의 실수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는 마지막 끝에 에필로그에서 한나 아렌트의 말을 전합니다.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보낸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논리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다 포장해서 비판을 한다라면 그들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모두를 다 수용소로 보냈던 그런 폭력적인 논리 구조와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자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동아시아 3국을 보면 여러 감정이 뜨겁게 교차를 하고 있어요. 기억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볼 수 있었던 건 저자가 제시해주는 역사와 기억에 대한 관점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역사 앞에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또 사람 앞에서 관대함을 가져오는 태도는 굉장히 좀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특정한 일본인, 특정한 중국인이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보다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구조를 확장시키는 것이 특히나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싶고, 올 하반기에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의 평범성이라는 화두를 다시 되새겨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 그리고 기억전쟁의 저변에 깔린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재원 작가의 기억전쟁까지 오늘도 두 편의 책과 영화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